바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정말 대출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대출 중에 도대체 어떤 거부터 갚아야 하느냐? 그냥 무조건 이자 높으면은 그냥 그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짧은 거부터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금이 보전되는 거, 아니면 보전 안 어떤 걸 갚아야 되느냐?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출, 빚 어떻게 하면 좀 똘똘하게, 스마트하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한번 제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요즘에 MZ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과소비의 증후군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재미있게 엮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요즘 무슨 재테크를 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라는 것은 바로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목금리가 아주 낮았던 시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명목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사놓으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질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바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자, 그럼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을 갚는 것보다 더 뛰어난 재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3.5%까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당분간은 주식시장이나 아파트 시장 같은 자산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극히 드문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한 대출 상환에 올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하자입니다. 자, 부채 현황을 정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부채명, 그리고 금융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기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고 있는 이자나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정리가 필요하냐면 말이죠. 대출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맞춰서 한번 대출을 정리해 보고 두 번째는 바로 상환 우선순위라는 것을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것. 상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대출은 뭐고 나쁜 대출은 뭘까? 자,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자, 대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정말 대출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대출 중에 도대체 어떤 거부터 갚아야 하느냐? 그냥 무조건 이자 높으면은 그냥 그부터 먼저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짧은 거부터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금이 보전되는 거, 아니면 보전 안 어떤 걸 갚아야 되느냐?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라는 말이 있죠. 레버리지. 자, 여기 보이면 레버리지라는 게 있죠.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산 증식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의 돈을 빌려와서 그 남의 돈 빌려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가? 그 다음에 원금이 보장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우선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건 정말 받으면 안 되는 대출이긴 한데 워낙 급해서 이런 대출을 잠깐 썼다 이거죠.
레버리지 효과 없습니다. 이 대출로 인해서 나의 자산 증식이 될 가능성 없죠. 이자율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카드로는 심지어 뭐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는 최대 19% 20% 넘는 것 이자율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정 안 됩니다. 보통 카드론이라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도금이나 잔금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딘가 돈을 쓰고 그 소비한 그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은 자산 증식 효과도 없고 이자도 높고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상환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볼까요? 자, 전세자금 대출은 레버리지 효과는 없죠.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게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세자금 밀어넣었다고 그 집값 올라간다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자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원금이 어떻게 해요? 보전이 됩니다. 내가 대출을 이사 나갈 때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1, 2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학자금 대출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학자금 대출은 어때요? 레버리지 효과 없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뭐 여러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은 나한테는 자산 증식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었던 대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 말도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자율은 학자금 대출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죠. 상대적으로.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그죠? 다 써버린 거니까 학자금으로.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한 3, 4순위 정도로 갚아야 된다. 자, 사업자 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죠. 자영업자든 그죠? 중소기업이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인해서 사업이 영위가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재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출이죠. 그러나 이자율이 결코 낮진 않아요. 아무래도 사업자한테 해주는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받는 편이다. 원금 보장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갚으면 좋긴 한데 이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순위가 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순위가 낮은 대출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산 증식 효과도 있고요.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원금도 보장이 되는 편입니다. 집값이 진짜 반토막 난다. 그러면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되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좀 생기기가 좀 쉽진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순위에서는 밀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대출을 레버리지와 이자율과 원금 보장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내가 무엇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진다. 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 대출을 스마트하게 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셋째, 여러분들 대출 받는 상환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되도록이면 잉여소득을 추가로 상환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만나본 우리 많은 멘티들 같은 경우는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을 갚아. 근데 한쪽엔 또 파킹 통장에 1,000만 원 넣어놓고 예금으로 500만 원 넣어놓고 월급 통장에다가 막 1,000만 원 넣어놓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실질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잉여소득을 다 빚 갚는 데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막 몇 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출을 갚는데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이자를 비교해 보니까요. 똑같이 1억 대출을 30년 4%로 받았을 때, 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을 항상 똑같이 갚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똑같은 금액을 내는데 처음에는 원금이 적고 이자가 많다가 점점 원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줄어드는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은 그냥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에 그냥 원금을 갚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얼마나 이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1억을 30년 4%로 받았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30년간 이자를 총 6,016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7,186만 원을 내고요.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게 되면 이자를 1억 2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이 훨씬 더 적은 이자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남는 잉여 소득을 통장이나 파킹 통장에 남겨놓지 말고 그대로 대출을 상환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신용대출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그냥 은행에서는 원금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5년 후에 그냥 갚아. 이자만 내. 이러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이자 월 12만 5천 원만 내고 3천만 원을 꿀꺽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실질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대출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만 5천 원은 자동이체로 빠지겠죠. 이자가. 그죠?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 원금은 안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더라도 여러분들이 5년 안에 3천만 원을 갚아보자라고 상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저축하는 것처럼 월 50만 원을 자동이체로 은행에 송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이 딱 지나면 이자도 원금도 다 상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받았던 대출도 내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라? 원금 균등 상환으로 만들어라. 지금은 바로 그게 최고의 재테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좀 더 나은 대출 이자율로 대환하라입니다. 대환이 뭐냐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바꿔 타는 거죠.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죠. 좀 더 낮은 이자로. 그럼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멘토님, 아니 내가 지금 이자율을 은행에서 나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높게 받는 건데 내가 그렇게 낮은 이자율로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담보 여력도 없고 신용도도 안 좋아서 물론 뭐 그렇게 신용대출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잘 보면 주변에 멀쩡한 담보가 있는데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담보대출 이자율이 2%가 안 됐거든요.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들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율 차이를 거의 안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담보가 있어도 굳이 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귀찮아. 뭐 서류 쓰는 것도 많고 뭐 설정한다고 설정 비용 내지 인지세 내지 그러니까 굳이 귀찮아서 그냥 신용대출 받아. 신용대출 받아도 담보대출 이자율만큼 싸게 줬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용대출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 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자, 이제는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는 뭐 그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냅뒀는데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담보가 있는 분이라면 담보대출로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 시중에 있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이자율 차이가 최대 지금 1.5%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다. 이거 담보대출로 바꿔놓으면 1년에 150만 원의 이자가 붙는데 그걸 안 하시겠습니까? 귀찮다고.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멘토님,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15억 넘는 아파트는 투기 지역에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신규 자금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집을 살 때만 안 되는 거지 이미 여러분 등기가 된 아파트는 당연히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그거 대출 1억밖에 안 되던데. 맞습니다.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1년에 1억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7월이죠. 그럼 좀 있으면 8월, 9월, 10월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 11월, 12월에 1억을 대출을 여러분 집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면
한 달만 지나서 2023년도 되면 또 1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1년에 1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끄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담보대출 1억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한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21만 원 정도 비용 내더라도 1년에 150만 원 이자를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 상환하는 분들 있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많이 상환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아파트에 지금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 한쪽엔 또 적금을 하고 있어. 아니 적금 들 돈 있으면 제가 대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몇 천만 원을 어딘가 슈팅할 일이 없다 그러면 대출을 더 갚아라. 아 근데 멘토님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 때문에 3년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3년이 안 지나면은 더 갚고 싶어도 은행에서 못 갚게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못 갚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대출 잔액의 연간 10%까지는 더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적금 금리가 2% 3% 올라갔다고 해도 대출 금리만 하겠습니까? 더 갚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몇 %까지 추가로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지를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소득, 대출금액, 직급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용점수가 변화하거든요. 은행은 그 여러분들의 신용점수가 변화한 것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금리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